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의 휴업기가 끝나면서 중국 불법 어선들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주에서 서쪽으로 약 107km 떨어진 해상에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납포했는데 이들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한 불법 어선들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4구티 넘는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했다가 우리 해경에 발각당한 불법 중국 어선도 있었습니다. 중국 산둥성 선적 한 어획물 운반선은 당초 17,750kg가량의 어획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정보를 입수한 우리 남해어업관리단이 불시 검문을 했고 이 불법 어선의 어창을 확인해 본 결과 무려 22,700kg의 어획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 배 창고에는 참조기, 갈치 등 모두 제주 인근 해역에서 잡은 어획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었는데요. 중국 어선들마다 어획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렇게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경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검문을 하는 일이 많아지자 중국 어선들은 배 안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서 어획물을 숨겨놓는 수법입니다. 최근 우리 해경은 검문 검색을 통해 중국 어선 3척을 납포했는데 여기에서 비밀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 안에 마치 벽인 것 같지만 열어보면 비밀 어창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또 허가받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경우도 매 조업 종료 후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는 심한 악질들도 늘었습니다. 배에 쇠창살을 설치한 배들도 많은데 이들은 애초부터 마음먹고 불법 조업을 하고 걸리면 대놓고 해경들과 전투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해경에 납포됐는데 이들은 단속되지 않으려고 어선에 긴 쇠창살을 붙여놓고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캄캄한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전속력으로 도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어선의 옆면에 여러 개의 긴 쇠창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근에 애를 먹던 해경 대원들이 긴 추적 끝에 어렵게 어선에 오릅니다. 각각 80톤과 60톤인 두 어선이 백령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다 두 어선 내 저장고에는 우리 해역에서 몰래 잡은 까나리를 비롯한 잡어들이 서해 최북단 서해오도를 책임지는 해경특별경비단은 두 어선을 포함해 이달에만 서해 북방한계선에 내릴 일대에서 7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모두 9척을 붙잡았는데 대부분이 10월에 붙잡힐 정도로 가을 성어기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가장 심합니다. 이제는 아예 싹쓸이 그물망을 숨겨놓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제주 해역에서 일명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어획량을 속이는 등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어족 자원이 고갈될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중국 어선들은 특히 범장망을 이용해 싹쓸이를 하는데 중국 범장망 어구는 길이 약 300에서 500m, 폭이 약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마지막 부분이 그물코 크기가 2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기 때문에 싹쓸이 어구로 불립니다. 얼마 전 영국 매체들은 중국 어선 3천여 척이 남미 에콰도르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에서 무분별한 어로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집중 보도에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1835년 찰스 다원이 진화론의 토대가 된 연구활동을 한 곳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중국 어선 3천여 척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바다 위에서 배의 연료와 식량 등을 공급받으며 어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3천여 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원양어업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어선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은 갈라파고스 제도를 포함한 태평양 동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훔볼트 오징어입니다. 훔볼트 오징어는 몸길이 2m에 체중이 45kg까지 자라는 어종으로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거북과 고래, 물개 등의 중요한 먹잇감입니다.
그런데 이 훔볼트 오징어를 중국 선단들이 싹쓸이해 가고 있으니 이 지역의 생태계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해양 생물의 먹잇감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환경보호 비정부기구 NGO인 오세아나오시에너는 대규모 중국 선단의 어로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선단의 싹쓸이 어업은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들의 먹이사슬이 되는 물고기 등이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하기도 전 인근 해역에서 어선에 붙잡혀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선단의 어로 활동이 특정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선단 역시 이 부분을 악용해 교묘하게 해역을 넘나들며 각종 어종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페루 인근 공해에서 2022년 한 해 잡힌 어획량의 80%는 중국 어선이 잡은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선단의 오징어 싹쓸이는 이미 우리나라 울릉도 인근에서도 벌어졌고,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은 배타적 경제 수역 밖이라 제재를 가하기 어렵지만 서해와 동해 그리고 제주 인근 해역은 분명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한국은 싹쓸이 어망인 범장망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예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눈을 피해 범장망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우리 해경은 이를 강제 철거하느라 지금 이 시간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은 범장망을 발견하는 대로 즉시 철거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구 전문 수거선을 우리 이지 경계에 배치해 상시 감시하고 불법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불법 어선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은 위성을 통해 범장망으로 치어까지 쓸어가는 중국 어선들의 덜미를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제주 해경이 중국 어선이 설치한 범장망을 절단해서 그 안에 있던 어류를 방류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불법 어선들은 기상이 좋지 않은 밤에 제주 해역을 침범해 불과 1시간 만에 이러한 싹쓸이 그물을 설치하고 사라집니다. 이후 밤 시간대에 다시 해역에 침범해 싹쓸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30분 만에 빼내 도망가는 게릴라식 어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제주해양경찰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공하는 위성 정보를 분석하던 중 제주 차기도 남서쪽 약 150km 해상에서 어군 탐지를 하던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을 발견했습니다. 해경은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삼천T급 경비함정에게 이를 연락했고 제주해경청은 즉각 경비함정 내 특수기동대를 투입했습니다. 우리 특수기동대가 다가오자 중국 어선은 정선 명령 어기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특수기동대는 24km를 추적 끝에 정선 명령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납포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사용한 범장망의 길이는 무려 300에서 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물로 잡으니 어족 자원이 남아나질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해경은 이제 위성 정보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범장망 설치를 잡아내는 것은 물론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을 감시하고 포착해 곧장 특수기동대를 급파하는 방법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해경이 올해 붙잡은 중국 어선은 현재까지 총 13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용인하에 이뤄지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이웃나라의 중국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중국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미래를 맡길 것입니다.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에 무려 30년을 맡기겠다는 나라가 등장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0년도 아닌 무려 30년을 한국에게 독점 사업권을 준다고 하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실감케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한국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50년 역사상 유례 없이 파죽지세로 글로벌 방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380억 달러를 넘어서며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각국의 무기 지원이 필요해지면서 국제적으로 방산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한국 방산의 역할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한국 방산이 이번에는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페루 해군이 진행 중인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 방산 기업이 낙점되면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가 새롭게 써진 건데요. 방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함정 4척을 수주하며 중남미 함정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중남미 방산 수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로 함정 총 4척 건조에 6,200억 원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 30년 동안 전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따내면서 향후 계약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등 방산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성과를 통해 중남미 함정 수주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앞서 HD현대중공업은 3,400티급 호위함 1척, 2,200티급 원해경비함 1척, 1,500티급 상륙함 2척 등 함정 4척을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현지 공동 건조하는 계약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군수 수송 지원 및 해상 순찰함 다목적 함정 건조 업체로 선정된 건데 군함 공동 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2029년까지 총 4척의 함정을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HD현대중공업이 함정의 설계, 기자재 공급과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시마조선소가 최종 건조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될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구m, 최대 속도 26보노트, 항속거리 6,000L로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가 탑재되고 대공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원해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노트, 항속거리 6,000L로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원해경비함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탑재 장비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미션 모듈이 적용되는 등 중형 해상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e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1,500캐리로 대형 장갑차 7대 이상 또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 해군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HD현대중공업을 택한 건 방산업계에서 그간 쌓아올린 성과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8,400티급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재작년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출용으로 개발한 2,200티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현재까지 총 18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남미 방산 시장인 페루에서 제대로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주는 국내 방산업계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 방산 강국과 경쟁의 승리를 거머쥐며 대형 수주 성과를 따냈다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페루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의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당시 시마페루는 각국 대사관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 요청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자는 한국방산업체로 돌아갔는데 시마페루는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그 가운데 한국이 가장 뛰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팀 코리아가 큰 힘을 발휘해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주를 위해 작년 9월 HD현대중공업과 국방부 등 우리 군 당국은 팀 코리아를 꾸리며 만발의 준비를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가 입찰 공고를 낸 후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한을 페루 측에 방사청장 명의로 보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 페루 대사도 페루 현지에서 서한 발송을 지원했고 페루 측에 한국 조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부가 산업협력과 기술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페루 측에 어필하며 신뢰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듯 군 당국과 우리 방산업계 등 유관 기관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중남미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HD현대중공업도 이번 수주는 국방부, 방사청, 산업부, 주페루 한국대사관 코트라 등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쳤기에 해낼 수 있었다며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쟁쟁한 방산 경쟁국들을 제치고 수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페루 함정 수주를 계기로 한국 함정이 중남미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덩달아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당장의 HD현대중공업은 향후 30년 동안 시마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의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페루 해군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20여 척의 선박을 추가로 더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우리 방산 수주액도 수조 원대로 확 불어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남미는 노후 함정이 많아 함정 교체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등 우리가 수주 물량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 함정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우리 역시 단연간 쌓아올린 수출 경험과 기술력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함정 진출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남미 함정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풍부한 수출 경험과 앞선 기술력으로 남미 시장의 한국 함정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페루는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창카이 메가 포트의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중남미 내 해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방산, 특히나 한국 군함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달라졌는데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도 이제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길 정도로 성능은 물론 국제적인 명성과 신뢰도가 매우 두터운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를로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우리 조선소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업무를 한국에게 맡기기 위한 것으로 미 조선 산업이 자국의 해군 역량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는 조선업 기술이 뛰어난 한국을 직접 찾은 겁니다. 실제로 앞서 미 연방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이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계약한 함선 인도 지연과 비용 증가, 선박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이 현대화된 중국 해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우리 방사청과 미 정부가 함정 사업에 관한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한국 방산의 위치가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욱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 프로젝트가 드디어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조만간 방사청이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업 관련 방산물자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세대 이지스함은 다기능 위상 배열 스파이-1D 등 고성능 레이더와 SM-23 등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목표 탐색부터 추적, 공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형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특히나 순수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하는 첫 이지스급 구축함이라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지스함 보유국은 6개국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이지스함 자체 건조가 가능한 국가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지스함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면 대한민국 방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 글로벌 방산 산업에서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태세 전환을 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F-21을 잡으려고 발악하던 튀르키예가 갑자기 한국에게 방산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 건데요. 최근에서야 한국 방산과 경쟁하려 했던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으며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곳에서도 한국 방산을 인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을 뒤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튀르키예가 최근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엄청나게 틀썩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튀르키예 방산업체인 TUSAS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 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기체는 고도 약 2,400m까지 올라 시속 426km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마치고 착륙하는 등 이번에 천여 비행을 마친 겁니다. 이에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전투기 칸이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튀르키예 방위산업의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치하할 정도로 현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는데요. 튀르키예 방사청도 칸을 통해 5세대 전투기뿐 아니라 세계에서 소수의 국가만이 가진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TFX로 불렸던 칸 전투기는 튀르키예가 미국에서 도입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0년 개발에 착수한 자국산 5세대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시험 비행에는 4세대 F-16 전투기에 쓰이는 미국 지휘의 F-110 쌍발 엔진이 사용됐지만 튀르키예는 오는 2028년 국내 생산을 목표로 자체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튀르키예에서는 TF-칸이 대한민국의 보람의 전투기 KF-21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극했다며 KF-21을 거의 다 쫓아왔다고 난리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튀르키예 언론에서는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배경을 놓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14년 전 튀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역시나 한국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휘리에트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분석 기사를 통해 프로젝트의 탄생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2010년 튀르키예 공군은 얄친 에르컬 소장을 한국에 파견해 한국 공군의 자국산 항공기 개발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후 귀국한 에르컬 소장은 국산 항공기 개발에는 임무 컴퓨터와 비행 컴퓨터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두 프로젝트의 R&D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이 당시 에르도안 총리의 전투기 개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튀르키예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알타이 전차 개발 때처럼 칸 전투기 관련해서도 향후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그 사실을 방증했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튀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며 KF-21을 금방이라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칸 전투기는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 무장창만 갖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도 내부 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튀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 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튀르키예는 향후 칸 전투기에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 방위산업청이 칸의 자체 생산 엔진 도입이 예정대로 2028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밝혔지만 말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심지어 최근 튀르키예는 칸 전투기가 실전 배치될 때까지 남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국의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한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앞서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추가 구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최신 사양의 F-16 전투기 40대 구매뿐 아니라 기존 F-16 전투기 79대를 현대화하는 개량 키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전투기 성능과 개발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면 미국과 이런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도 칸 전투기가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튀르키예가 칸 전투기를 직접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예전부터 주요 부품과 기술을 해외 아웃소싱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5세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역량과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중국산 스텔스 전투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F-35의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의 첫 국산 전투기 사업은 2016년 TAI가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원래 튀르키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라이트닝이를 주력으로 삼고 그런데 튀르키예가 2017년 러시아로부터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을 사온다고 발표하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미국은 튀르키예가 F-35와 S-400을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019년 튀르키예를 F-35 공동개발 프로그램에서 내쫓았고 갑자기 칸 전투기의 개발 목표는 몸집을 키워 보조 전투기에서 주력 전투기로 본격적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계획에 없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서게 된 튀르키예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다가 최근엔 현실을 깨닫고는 바로 꼬리를 내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 방산업계가 한국에 기술협업 러브콜을 보내면서 도움의 요청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목표로 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스스로 해낼 자신이 없자 한국과 첨단 기술 협업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튀르키예 방산업체는 한국의 연구개발부터 공급망 진입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애처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주요 방산기업은 코트라 이스탄불 무역관과 한 튀르키예 우주항공 웨비나를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 방산기업과의 협업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기업은 첨단 소재와 원부자재 중심으로 해외 벤더들을 발굴 중인데 특히나 한국 방산과 협력을 희망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는 과거 동맹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무기 금수 조치 경험 때문에 칸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를 느끼고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된 군사기술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최근 튀르키예는 국방 예산도 확대했는데 올해 튀르키예 국방부 예산은 405억 달러로 작년보다 무려 250%나 증액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튀르키예뿐 아니라 방산업 폭망 위기에 처한 프랑스에서도 한국산 방산 도입과 더불어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도 과거의 독일처럼 방위 산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한국 방산에 시선이 쏠리며 자신들에게 해답을 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달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프랑스 군 당국자가 무기 생산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프랑스의 방위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사태가 심각해지면 이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매체에 따르면 방산업체 MBDA는 당초 올해 여름까지 1억 5천만 유로 상당의 프랑스의 미스트랄, 적어도 지대공 미사일 300기를 납품해야 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아 납품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또 작년에 주문한 장거리 미사일 아스터 200기도 원래는 올 2분기에 납품돼야 하지만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장비를 납품해야 하는 국제 정세 상황을 감안해도 배송 시일이 늦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상황이 이러자 현지에서는 총알 배송의 한국 방산과 너무나 비교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 매체로 유명한 산케이에서도 미국보다 한국 방산이 낫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산케이는 T-50은 한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에서 사용돼 세계 각국의 에어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경공격기로도 수출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국산기 T사도 항공자위대에서 블루 임펄스로 고개 비행을 하면서 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T-50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 특히나 글로벌 방산업계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전망이 매우 인상 깊은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 내에서 한국 방산이 해야 할 일이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임 후 연일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끝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고공행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산유국이자 에너지 강대국인 미국마저도 높은 기름값을 정통으로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평균적인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리터당 800원에서 900원 하던 수준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유통 물류 비용을 비롯해 모든 공산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나머지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마저 석유 증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런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통계청은 올해 6월 단 한 달 동안 소비자 물가가 9.1%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격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1981년 오일 쇼크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로 알려진 미국의 물가 통계에 바이든 대통령은 80평생 이런 믿기 힘든 물가는 처음 본다며 아웃 오브 데이트, 즉 구닥다리 통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통계청이 적용한 기름값은 최근의 유가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통계는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준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물가에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 바이든 대통령은 고유가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우디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일행을 두고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과 3자 회담 형식으로 대화하자는 뜻을 밝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물가를 해결하고자 사우디를 찾았지만 홀대받은 이유와 여기에 한국이 해결사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9년 대선 후보 시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민주주의와 동떨어진 인물로 국제적인 왕따 신세로 만들어주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수십 명의 사우디 왕자들 중 한 명으로 치열한 권력 다툼의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숙청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사우디 왕실의 비판적인 반체제 언론인들도 연이어 당하며 사우디 왕가의 무자비함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사우디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사우디가 가진 에너지 패권으로 인해 이런 강경한 입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과 핵 개발을 선언한 이란에 대한 견제 등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수습하기 위해서 사우디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들 중 하나로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 국제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감산 정책을 추진해 고유가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다고 한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를 이끄는 사우디가 생산량 증가를 선언하면 석유 가격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지만 현재는 미국과의 갈등으로 석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인 고유가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는 물론이고 세계 3위 매장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란산 석유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유일하게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우디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과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놓인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를 통해 고유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빈살만 왕세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사우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단단히 실망한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압두라지즈 국왕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한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미국이 원하던 석유 증산과 같은 조치는 없기에 사우디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며 미국은 사우디에게 군사무기 판매를 중단해 이란과의 정치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우디는 국방력에 빈틈이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은 아랍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중동의 패권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사우디가 자주 국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언제든 중동 지역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사우디의 패권과 영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사우디에 방문한 미국은 군사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하겠다며 5년 안에 방어무기 패키지를 승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닥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미국의 방어무기 패키지 제공에 상당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제공해도 모자를 판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5년 뒤에도 제공될지 안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제한 무기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은 방어무기 재고가 바닥난 상황입니다.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 기존의 수입을 신청한 대만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에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800대가량 추가 주문했는데 미국에선 최소 5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습니다.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은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를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최근 미 국무부에선 판매 허가를 뒤집고 부품 수급의 이유를 들며 판매 불허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도 오로지 미국에만 의존하다간 대만처럼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사우디에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저탄소 분위기가 강해지며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량은 아직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새로운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패권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언제까지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은 현재 러시아와 갈등으로 에너지 공급난을 맞이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등 연이은 악재로
2000년대 이후 사상 최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화석 연료 에너지에서 독립하겠다며 기존의 원자력 에너지를 폐기하던 정책에서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시키고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원자력 에너지 시장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사우디와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동의 국가들은 화석 연료만 믿고 제대로 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제조업 등 산업 기반 시설이 완전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세계적인 화석 연료 저감이 실현된다면 중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막밖에 없는 꼴이 됩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자 사우디는 석유가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필요하며 미국이 기술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한국의 기술을 접목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사우디가 구매했거나 구매의사를 타진한 한국의 산업 분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의 무기를 1조 원가량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화디펜스의 BOE가 사우디에서 1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우디 측이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해와 정확한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1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심에 크게 실망한 사우디는 UAE가 도입한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에서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공 등 에너지 관련 협력 제안을 했지만 사우디 측에선 이미 한국 수력원자력에게 원전 건설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한국산 원자력 발전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원전은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수주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사우디가 한국의 원전에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랍에미리트 UAE는 중동 최초로 원전 건설을 추진했으며 한국의 원전으로 완공하여 현재 상업 운전 중입니다. 석유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아랍에미리트 UAE마저 안정적인 전력 발전과 화석 연료 감축 분위기를 파악하고 원자력 발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이 수주했다는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막의 척박한 기후와 안정적인 냉각수 공급,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식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이 세계 최고라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1960년대 미국의 원전 기술을 도입해 현재의 기술력을 완성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제공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부실 경영으로 완전히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중대한 사고가 단 한 번도 나지 않을 정도로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행해왔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등 한국과 원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은 다들 굵직한 중대 사고가 있었기에 사우디 측은 미국의 원전 제공 제안에도 거절하고 한국산 원전을 도입하겠다며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사실 세계 최고의 산유국인 사우디는 예산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안전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추가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마지막 주엔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로 회담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자며 국가 간 합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하며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무기와 원자력 산업 등 사우디와 다방면에서 협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과 함께 원자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 세계 1,550조 규모를 가진 원전 시장을 수주하자며 서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공태양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빛과 열에너지를 지구와 인류에게 주는데 태양은 초당 6억 T의 수소를 태우며 핵융합 반응을 통해 빛과 열에너지를 지구와 인류에게 주는데요. 일지의 수소로 석유 8T에 달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인공태양 발전의 핵심 또한 핵융합으로 이 기술을 주도하는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핵융합 기술의 뿌리는 대전 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에 있는 KSTA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얻으려면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KSTAR은 2018년 1억 도 이상 초고온 플라스마를 1~5초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에 이어 얼마 전 그 시간을 48초까지 유지해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기록으로 인공태양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세계 35개국이 핵융합 에너지의 생산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건설 프로젝트에는 무려 2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됩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는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 지역에 건설 중으로 2035년이면 본격적인 핵융합 반응을 실험한 뒤 주요국들이 핵융합 실증로 도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돼 2022년 12월 수소 투입량보다 많은 에너지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중국도 플라스마 전자온도를 1억 도까지 달성하는 기술 개발 성과를 거뒀고, 일본은 지난해 5월 민관연합으로 스타트업에 1,000억 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인공태양 기술 선점에 나섰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민간 부문 주도로 핵융합 스타트업이 43개로 늘어나는 공격적인 투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 전남도와 나주시에서 핵융합 기술을 확보하려는 세계 각국의 기조에 대응해 2022년부터 핵융합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시험 설비 구축 사업을 선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분야 연구 중심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주도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 석유 파동부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에너지 자원 혹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왔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시설 확충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인공태양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일까요? 인공태양은 연료인 중수소와 리튬을 바닷물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탄소 배출도 없는 무한 청정에너지 발전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외부로부터 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가동이 즉시 멈춰 안전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핵융합 연구장치인 KSTAR K-STAR가 1억 도 초고온을 48초간 유지하는 데 성공해 한국이 인공태양 강국임을 또 한 번 입증했는데요. 이 기록은 KSTAR가 갖고 있던 종전 세계 기록 30초를 자체 경신한 것입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가 필요합니다. 태양은 자체 질량과 중력으로 초고온 플라스마 상태를 스스로 만들지만, 지구에서는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KSTAR는 이런 플라스마를 만들어내는 핵융합 실험 시설입니다. 한국은 KSTAR을 2007년 완공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달 48초를 유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은 2026년까지 1억 도 초고온을 300초간 운전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시간을 유지하면 핵융합으로 실제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기본 조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공태양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소 관련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 수소 관련 기술 강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의 기술이 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천연수소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지한다이 통추적인 보고 계신 모습은 알바니아 북동부 불키저 지역 크롬 광산의 갱도 950m 아래 위치한 무릉덩이입니다. 프랑스 로랑 트루시의 연구팀은 이곳에서 거품이 일며 수소가스를 뿜어내는 무릉덩이, 즉 천연수소 대량 매장지를 찾아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팀이 이 무릉덩이에서 방출되는 수소가스를 종합한 결과 불키저 크롬 광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소가스는 한 해 최소 200톤이 넘으며 순도 84%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몸체 길이 245m의 세계 최대 비행선 힌덴부르크 호 10대를 채우고도 남을 양으로 지금까지 오피올라이트 지대에서 발견된 천연수소 샘들과 비교했을 때 1000배 많은 양입니다. 이번에 연구팀이 발견한 천연수소 샘이 위치한 광산은 수천만 년 전 아프리카 지각판과 유럽 지각판이 충돌해 생성된 오피올라이트 지대인데요. 알바니아 천연수소 샘의 발견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오피올라이트 지대를 중심으로 천연수소를 탐사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연수소의 발견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땅속에서 천연수소를 추출하게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경 부담이나 그린수소를 만들 때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앞으로 기술만 있다면 수소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천연수소를 골드수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수소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천연가스의 계질 반응으로 만들거나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계질 반응로 만드는 것은 생산비가 저렴하지만 더럽고 전해조라는 설비를 이용해 그린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깨끗하지만 너무 비싼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바니아 물웅덩이에서 발견된 천연수소, 즉 지하저장고에서 수소를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성을 따질 때 기준선이 되는 생산비 kg당 $1 이하를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제로 수준입니다. 수소 시대로 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 생산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바니아 천연수소샘의 세계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예 콜로라도 광산학교의 맹글리 장 교수는 골드수소의 골드러시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천연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석유와 가스가 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석유 중심의 지정학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세계 수소 에너지 수요는 연간 1억 톤 규모에 이르며 이에 전 세계 국가들은 발빠르게 천연수소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미국 천연수소 에너지는 네브래스카주와 캔자스주의 천연수소 탐사 시추공을 이미 뚫은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지하에는 최대 5조 T의 수소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몇 퍼센트만 회수하면 연간 5억 T에 달하는 모든 예상 수요를 수백 년 동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들 찾고 싶어하는 천연수소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과연 어디가 될지 수소 골드러시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지하에 부존된 수소 탐사를 목표로 다양한 토양가스를 측정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특허 출원한 자연수소 탐침 장치는 토양에 장치를 삽입해 지하에서 발생하는 수소 기체를 측정하는 것으로 별도 필터와 배수 시스템을 이용해 토양 수소 측정에 가장 큰 제약 요인인 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석유공사는 앞으로 주도적으로 유망 지역 발굴과 중장기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뚜렷한 가슴을 갖고 있으리 이처럼 한국이 인공태양과 천연수소 탐사 등에서 뚜렷한 기술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자 최근 한국과 불편한 관계를 언급하던 러시아까지도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실험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에너지 대변환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한 것인데요. 최근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국제 공동 과학 프로젝트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 ITER 관련 재료를 실험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핵융합로 가장 안쪽 벽인 제1벽에 쓰일 혁신적 물질 실험에 한국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서 실험을 마친 뒤 다음 단계 실험을 한국에서 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1차 실험을 통해 검증을 마친 다음 실제 개발과 양산 관련된 기술은 한국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러시아 측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축적한 우주와 핵 관련 최첨단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산, 개발하는 역량은 매우 부족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한국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국제핵융합 실험로는 프랑스의 건설을 추진 중인 핵융합 시설로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불화적인 목적으로 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극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핵융합 파트너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등이 인공태양 기술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